안녕하세요. 하나뿐인 인생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을 만난 50대 남자입니다. 제 인생엔 기적이란 단어 따윈 존재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앞이 깜깜한 것처럼 그것이 제 미래일 거라 생각했어요. 이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아마 다시 태어나도 이런 사람은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제 마음속 어둠을 조금이나마 환히 밝혀줬던 친구와 저의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일생에 딱 한 번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을 지울 수 있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어린 시절을 지울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독히도 가난했고 지독히도 불행했던 그 시절을 하나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름이면 장마로 인해 누수가 생겨 물이 줄줄 새 벽지에 곰팡이가 쓸고 삼시세끼를 제대로 때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쌀이 떨어지면 항상 옆집에서 쌀과 반찬 몇 가지를 얻어오곤 하셨어요. 반면 아버지께선 마땅한 직장도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주정을 부리는 게 취미이자 일상이었죠. 집안의 가장이 쇠가 빠지도록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 강태성, 강태호,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당신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3시야. 애들 당연히 잘 시간인 거 뻔히 알면서 이러고 싶어? 옆집 사람들까지 다 깨겠어. 제발 소란스럽게 굴지 말고 빨리 씻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신 날에도 새벽같이 들어오시는 날에도 항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진 술만 마시면 단순한 술주정으로 끝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린 나이였지만 가난한 집안 환경 탓에 일찍 철이 들어버린 저와 형은 언젠가 서로를 마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부끄럽겐 살지 말자. 가난은 대물림 되는 거라고.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되고 나서도 가난하게 살면 남한테 밥을 빌어먹고 살지언정 절대로 술 마시고 사람한테 손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아버진 스스로를 가장이라 불렀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일용직으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술값으로 나가기 급급했기에 어머니가 동네 국밥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셔야 했죠.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공부도 잘했던 형과는 다르게 저는 성격이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또래 친구들과도 활발하게 어울리는 편이 아니었고 늘 반에선 아이들 주위를 뱅뱅 겉돌기만 했죠. 그렇게 3학년에 들어섰을 무렵 저희 반으로 한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시골 아이들과는 다른 하얀 피부, 구김살 없는 얼굴,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누가 봐도 서울에서 전학을 온 아이 같았죠. 그때 몰랐습니다. 저희 반의 전학생이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을 귀인이 될 거라는 것을요. 안녕? 내 이름은 박봉규야. 서울에서 왔어. 앞으로 잘 부탁한다. 봉규는 전학 온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학교의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시골이다 보니 서울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았어요. 너 정말 서울에서 왔어? 완전 부자였겠네. 서울은 어때? 자동차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어떻게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냐? 봉규야, 서울에서 살 정도면 너네 집 짱 부자겠다. 혹시 강아지도 키워? 반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봉규에게 모여들어 시덥지 않은 질문들을 해댔고 봉규는 그런 영양가 없는 질문들에도 웃으면서 하나하나 대답을 해줬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도 다가가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았기에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내 자리에 푹 엎드려 누워버렸죠. 그때였습니다. 안녕? 넌 왜 혼자 있어? 벼랑간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봉규가 제 앞자리에서 생글생글 미소를 띠며 저한테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나한테 와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넌 나한테 궁금한 게 한 개도 없나 봐? 너도 서울에서 살다 왔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나한테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구나? 이거 좀 서운해지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말 거는 걸 좀 어려워해서 낯을 많이 가리거든.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먼저 말 걸었으니까 편하게 말 붙일 수 있겠네? 내 이름은 아까 말했지? 박봉규라고. 근데 네 이름은 뭐야? 강태호. 태호? 이름도 되게 멋있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항상 어둡고 의기소침했던 제게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봉규가 처음이었습니다. 봉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정도로 밝고 쾌활한 친구였어요. 같이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도 잠시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무엇보다 제게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항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와 형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해주던 친구였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 만나. 안녕. 누군가에게서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봉규를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친구로 인해 저의 어두운 성격도 아주 조금은 바뀔 수 있었어요. 늘 웃는 얼굴을 잃지 않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친구와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함께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시골 동네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에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 함께 진학을 하게 됐죠. 제 성격이 어느 정도 바뀌었으니 집안 상황도 조금은 나아졌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형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제가 고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무렵쯤에도 여전히 저희 집은 가난했고 여전히 아버진 백수노름을 즐기고 술을 즐기며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안에 있을 때만큼은 저의 구원 같았던 형은 20살이 되자마자 독립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밥벌이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돈도 벌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 거야. 가끔 내려올게. 내려오더라도 집엔 안 오고 어머니랑 너만 만나겠지만 간다? 집안의 기둥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일을 하시는 어머니에게 의지할 수는 없었기에 유일하게 집에선 형에게 의지를 했던 건데 정신적으로 지주가 되어준 형이 집을 떠나니 우울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식구 잘 살아보겠다고 엄마가 참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 혜호야, 미안해. 어렸을 때부터 너희 힘든 거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 몇 푼 안 되는 돈 좀 벌어보겠다고 너희를 너무 못 챙겨준 것 같아서 그래서 태성이도 서울로 가버린 것 같아서 이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모든 게 다 엄마 탓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왜 어머니 탓이에요. 어머닌 저랑 형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자식으로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떠난 빈자리 너무 컸지만 어머니를 속상하게 할 수는 없었기에 계속 차오르는 외로움과 슬픔, 허전함을 억지로 눌러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봉규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태호야, 내가 네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네 속사정이 어떤지 속속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힘들면 좀 힘들다고 말하고 나한테 좀 기대고 했으면 좋겠어. 생뚱맞게 뭔 소리야 갑자기. 그냥 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척 하는 게 너무 보여서 마음이 쓰여서 하는 소리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찌릿해져 오더라고요. 제가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자 봉규는 방긋 웃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한 번도 말한 적 없지? 서울에서 잘 살다가 왜 이런 외딴 촌까지 내려오게 됐는지. 처음 전학 오던 날 애들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 너희 집 망해서 여기 온 거 아니냐? 서울에 있지 여긴 왜 왔냐? 이런 것들 말이야. 생각해보니 그렇네. 그냥 서울에서 왔다는 것만 들었지 네가 여길 왜 왔는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사실
엄마 때문에 내려오게 됐어.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거든. 뭐?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신데? 위암이시래. 3기 정도 됐다고. 다행히 뭐 상태가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어서 바로 수술하고 정기적으로 올라가셔서 항암 치료 받고 계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매연 가득한 곳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사는 게 건강에 훨씬 좋을 거라고. 아버지는 엄마밖에 모르셔서 그 소리 듣고 혼자 하고 계시던 사업까지 싹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오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가 친할머니 고향이시기도 하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봉규는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한 번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 없고 집에 놀러 오라는 말도 한 적이 없었기에 그냥 뭐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넘겼었는데 얘기를 다 듣고 보니 새삼 봉규가 참 대단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 엄마가 치료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막 머리카락 빠지는 거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솔직히 어느 자식이 그런 모습 보면서 안 속상하겠어. 그래도 난 여태까지 잘 숨겨왔고 또 지금은 행복하지만 넌 힘든 걸 잘 못 숨기는 것 같아서 너한테 무슨 깊은 사정이 있는지 내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너무 힘들고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기대서 울고 싶을 땐 나한테 조용히 기대서 울어도 돼. 모르는 척 어깨 빌려줄 테니까. 그 대사는 원래 남자가 여자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법 프로포즈 같다 야. 그래, 이렇게라도 좀 웃어라. 웃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언젠가 한 번쯤은 들춰볼 수 있는 추억들이 되더라. 난 네 편이니까 힘내라, 태호야. 그날 이후 저도 봉규에게 조심스럽게 저희 집 가정사를 털어놓을 수 있었고 저희 집 이야기를 들은 봉규는 말없이 조용히 저를 꼭 끌어안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사라져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 따뜻한 위로가 됐는지 이 친구는 아마도 모를 겁니다. 봉규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제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버스 요금이 모자라면 자연스럽게 제 것도 같이 내줬고 필기구와 노트를 살 때면 항상 제 것까지 함께 사주곤 했어요. 따로 부탁을 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가끔은 집에서 반찬을 싸와서는 제게 먹으라고 건네준 적도 있었습니다. 계속 신세만 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해줄라 치면 봉규는 웃으며 제 호의를 거절하곤 했어요. 야, 누가 돌려받자고 이래?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렇게 고맙고 뭘 더 해주고 싶거든 나한테 잘해 임마. 그래도 나 계속 너한테 빚지는 기분인데. 빚지는 기분이면 나중에 언젠가 내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때 네가 나 도와주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해주는 거 얌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만 사셔. 그렇게 저희는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진한 우정을 나누며 성장했고 파릇한 청춘을 나누던 저희는 어느덧 20살 성인이 됐습니다. 형은 대학 등록금을 내줄 테니 돈은 신경 쓰지 말고 대학에 가라고 말했지만 사실 공부엔 큰 뜻이 없었기에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졸업 후 곧바로 생산직 공장에 취업하는 걸 택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다름 아닌 봉규의 선택이었습니다. 충분히 대학에 갈 형편도 됐고 또 공부도 잘했던 봉규가 저를 따라 같은 공장에 취업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마음이 들어 봉규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난 그렇다 치고 너는 왜 나 따라 공장에 들어왔냐? 너 정도면 충분히 대학 들어가고도 남잖아. 그냥 돈 벌고 싶어서. 힘들게 돈을 벌어봐야 나중에 허튼 데다가 돈을 안 쓰지. 그렇게 저희는 국민학교부터 시작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같은 곳을 졸업하고서 첫 직장 생활까지 같은 곳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마냥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공장 생활을 한 지 3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제게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바로
공장 기계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엔 너무 놀라 통증을 느낄 새도 없었는데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극한의 고통이 찾아와 피가 철철 흐르는 손가락을 쥐고서 바닥에 쓰러져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겪던 그 순간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친구가 달려와 손수건으로 피가 흐르는 제 손가락을 감싸고서 지혈을 해줬습니다. 봉규야, 이거 좀 치워줘. 너무 아파. 이걸로 안 감싸고 있으면 너 죽어. 119 불렀으니까 아파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봉규는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제 손가락을 지혈하고 있었고 빠른 신고 덕분에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손가락을 잘라내야 한다거나 하는 상황까진 찾아오지 않았고 곧바로 봉합수술을 받게 됐죠. 수술이 끝난 뒤 병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을 무렵 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병실로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오셨는지 슬리퍼를 신은 채로 말이죠. 태호야, 괜찮니? 손가락 보자. 아프진 않어? 아깐 진짜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긴 이 녀석아. 집으로 전화 왔더라. 너 손가락 다쳐서 여기 병원으로 실려갔으니까 빨리 오라고. 아휴, 여기까지 오는데 심장이 어찌나 떨리던지. 아이고, 우리 엄마 걱정 많이 하셨나 보네. 이렇게 신발도 안 갈아 신으시고 헐레벌떡 달려오신 거 보면. 말이라고 하니 그걸? 예, 근데 아까 간호사 선생님이 너 병실 알려주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 수술비랑 병원비 벌써 누가 다 내고 갔다고 하더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술비와 입원비 같은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해결을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공장에서 모두 지원을 해준 건가 싶은 마음에 조용히 수납처를 찾아가 누가 병원비를 내줬냐며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젊은 남자분이 전부 다 내고 가셨어요. 친구라고 하시면서요. 젊은 남자분 그리고 친구,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병원비를 모두 내준 사람이 봉규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저는 퇴원을 하고 다시 출근을 했을 때 곧바로 봉규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너 뭐야? 네가 왜 내 병원비를 대신 내줘?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오, 다시 쌩쌩해졌구만. 병원 찾아가 보려다가 괜히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고 있을까 싶어서 안 갔었는데. 말 돌리지 말고 병원비 왜 네가 내줬냐고. 그냥 내가 내주고 싶어서 내줬다. 왜? 불만 있어? 그래, 불만 있다. 나 그 돈 절대로 그냥 못 받아. 내가 전에 말했지? 나한테 받은 거 돌려주고 싶으면 그냥 나한테 잘 하라고. 이번엔 금액이 좀 크니까 나한테 평생 잘해야겠다 너. 너 진짜 이럴래? 아야, 병원비 그 누가 내도 뭔 상관이야. 너만 멀쩡하면 된 거지. 다행히 손가락은 멀쩡히 붙어있네. 그거면 됐어. 친구, 얼른 가서 일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능글거리며 늘 그렇듯 장난식으로 웃어넘기는 봉규를 보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살짝 눈물이 날 것도 같았고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생을 살면서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되더라도 봉규 같은 친구는 다시 만나기 힘들 거라는 것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을 무렵쯤 우리 가족의 불행과 지독스러웠던 가난의 원흉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안방에서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허무하게 떠나버리니 슬프다기보단 그냥 마음 한구석이 허하더군요. 아버진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동네에서 주정을 부리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에 장례식장에 찾아와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휑한 장례식장을 사람으로 가득 채워준 것도 봉규였어요. 동창들은 물론이고 공장 사람들까지 싹 다 데리고 온 것이었죠. 적어도 가시는 길은 허전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연락 싹 돌렸어.
봉규는 정신이 없는 어머니를 대신해 저희 옆에서 조문객을 맞아주기도 하고 발인 날까지도 저희 형제 어머니 옆에서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온 마음을 다해 도움을 준 봉규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원래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봉규와 전 원래도 가까웠지만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정말 둘도 없이 돈독한 사이가 됐습니다. 더불어 저희 어머니도 어쩜 이렇게 든든한 친구가 있을 수 있냐며 봉규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시곤 하셨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31살이라는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쯤 봉규는 제게 조용히 청첩장을 건넸습니다. 가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날들의 대부분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았던 봉규가 결혼을 한다니. 놀라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 같이 시원섭섭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야, 난 네가 평생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늙어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너한테 첫 번째로 주는 거야. 제일 먼저 축하받고 싶어서. 고맙다. 결혼 축하해. 내가 아주 봉투 터져나갈 정도로 축의금 꽉꽉 담아서 줄게. 됐어 임마. 그런데 나 결혼하게 되면 공장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와이프가 서울 쪽 직장을 구하게 됐거든. 아무래도 미래를 생각하면 여기보단 서울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결혼하면 이세도 준비해야 되고 멀리 봤을 땐 여기 같은 촌동네보단 서울 같은 대도시가 낫긴 하지. 하여튼 진짜 잘 됐다. 축하해. 어릴 적부터 30을 넘길 때까지 쭉 함께였기에 떨어지게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봉규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진심을 담아 응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봉규가 서울로 간다고 해서 연락이 끊겨버리게 되거나 친구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건 아주 당연하게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아쉬움 없이 응원해줄 수 있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봉규는 사랑하는 사람과 웨딩마치를 올렸고 저는 결혼식장에서 진심을 가득 담아 결혼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봉규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나 소주를 기울이면서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눴고 그렇게 저희는 다음에 보자는 말과 함께 떨어지게 됐습니다. 처음 봉규가 서울로 갔을 땐 매일같이 메신저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서울 생활은 어떤지, 신혼생활은 할만한지, 공장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들을 나누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봉규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나중엔 더 이상 메신저에도 접속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서운한 마음도 들고 혹시나 몰라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이라도 해주던지 마음 상한 게 있으면 남자답게 딱 얘기를 해주던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갑자기 쏙 하고 사라져버리는 게 어딨대. 의리 없게.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생각날 때마다 메신저에 들어와서 혹시나 온 답장이 없나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이 끊겨 서운한 감정도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감정도 색이 바래듯 점점 옅어져 가더라고요. 저는 30대 중반쯤 공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제게 아내는 정말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인 같았어요. 다정한 성격에 나긋나긋한 말투까지 같이 있으면 절로 마음이 나른해질 정도로 편한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와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고 결혼 약속을 하기 전 저는 아내에게 만나는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가정사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제 얘기를 다 들은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더니 이내 저를 품에 꼭 안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사는 동안 참 고생 많았네 우리 오빠. 그래도 이렇게 반듯한 어른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 옆에서 이렇게 듬직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그동안은 많이 아팠을 테니까 이제 우리 같이 웃으면서 살자. 행복만 하자 오빠. 아내의 말을 들으며 이 사람을 만나길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착한 아내의 성품만큼이나 처갓집 식구들도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장인어른과 장모님, 처형은 절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이해줬고 도저히 뭐부터 먹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장인어른께서 하셨던 말씀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 유진이 막내로 자라 아직 철이 없어서 시집을 가도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자네라면 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네. 내 딸 남편으로서 그리고 우리 집 사위로서 앞으로 잘 부탁하네. 자네라서 맡길 수 있겠다라는 말이 어찌나 가슴에 확 와닿던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위로서 인정해주신 처갓집 식구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처갓집에서 사위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저희 가족들도 아내를 정말 좋아해줬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다며 우리 집 며느리로 단번에 합격이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의 미래를 함께 하게 됐어요. 이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도 낳아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나이가 4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쯤 아내가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 언니 서울에서 고깃집 하고 있는 거 알지? 알지. 왜? 근데 이번에 우리 지역에 2호점을 낼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 완전 촌이라 시내로 나가도 고깃집이 많지 않잖아. 그래서 고향이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오, 그거 괜찮은데? 생기면 자주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 2호점 점주를 우리 보고 맡아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우리한테?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나야 부모님이 과거에 장사를 하셨기도 하고 또 언니도 장사를 하고 있고 하니까 건너건너로 알고 있는 것들이야 많지. 근데 당신은 아직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 의견 물어보고 연락 준다고 했어. 아내의 갑작스런 제안에 적잖게 놀랐지만 생각해보면 공장일 이외엔 다른 사회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의 말에 동의를 했고 이젠 익숙해져 버린 공장 일에서 벗어나 어색한 사장님 타이틀을 달게 됐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말도 장사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도 당연히 장사를 시작하기 전엔 제 일이 아니었기에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제 일이 되어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뼈저리게 체감이 되더군요. 패기와 열정을 가득 담아 오픈한 고깃집에는 한동안 파리만 윙윙 날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루에 많이 팔아야 서너 테이블 정도 왔다 가는 수준이었죠. 오늘도 매출이 15만 원도 채 안 나왔네. 진짜 장사하기 힘들다. 자기 공장 그만둔 거 후회 안 해? 이미 일어난 일에 후회해서 뭐해. 그리고 후회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손님이 조금이라도 더 올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봐야지.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는 쓸데없이 시간만 까먹을 뿐이야. 장사는 잘 되지 않았지만 저와 아내는 절대 쿨하지 않았어요. 시내 항복판에 직접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고 고깃집 명함을 뿌리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뛰면서 홍보를 한 결과 오픈한 지 3년이 되었을 무렵쯤엔 그래도 바쁜 시간대엔 조금의 대기줄까지 생기는 고깃집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에 손님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서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구인하게 됐습니다. 구인 공고를 문 앞에 붙여놓고 연락을 기다리던 어느 날 앳된 표정의 학생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아르바이트생 구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구했는데. 그럼 혹시 지금 면접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들어와요. 교복을 입은 것을 보아 학생인 듯 보였지만 우선은 면접이나 한번 볼까 싶은 마음이 들어 가게 안으로 불러들인 뒤 간단하게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이름이랑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제 이름은 박선영이고요. 나이는 18살이에요.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네. 내년이면 고3이고.
한창 공부해야 할 텐데 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요? 아버지랑 둘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이라 제가 아버지 약값도 벌고 생활비도 벌어야 해서요. 집안에 돈 벌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저 엄청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저 써주세요. 똑부러지게 말하는 학생을 보면서 살짝 고민했지만 말도 잘하고 눈빛도 빛나고 일도 잘할 것 같고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공고를 붙여놓은 지 일주일이 됐지만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없었던지라 아내와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편하게 이름을 부르겠다는 말과 함께 그 학생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저녁 시간대부터 출근을 하게 된 선영인.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손님들의 주문도 빠르게 받았고 계산도 한번 가르쳐주니 척척 해내고 야무지게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잘 뽑았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선영이가 직원으로 들어온 지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일어나게 됐습니다. 원래 바쁜 시간대엔 손님들이 먹고 간 자리를 빠르게 치워줘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일 바쁜 시간대 테이블을 치우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전 저는 선영이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가한 시간엔 여유롭게 치워도 되지만 바쁜 시간대 테이블을 느리게 치우면 기다리고 계시는 손님들이 곤란해질 수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데 테이블만 조금 더 빠르게 치워주면 참 좋을 것 같다. 네, 죄송합니다. 사실 정신없이 바빠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 못한 저와 아내도 잘못은 있었기에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테이블 치우는 속도가 느려졌는지 말이죠. 선영이는 손님들의 눈치를 살짝 살피더니 테이블을 치우는 척하면서 앞치마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고기들을 재빠르게 봉투 안에 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먹은 저와 아내는 그냥 눈을 감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 다시 한번 선영이를 불러 얘기했습니다. 선영아, 아까 손님들이 먹다 남긴 고기 비닐봉투에 주워 담는 거 우리가 봤어. 아무리 그래도 손님들이 먹다 남긴 건데 그걸 가지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드리려고 한 말은 아니야. 위생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턴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잘 알아듣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엔 고기뿐 아니라 테이블을 치울 때 손도 대지 않은 쌈채소 같은 것들까지 몇 개 주워 담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제는 보통 일이 아니다.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혹시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선영이의 퇴근길을 살짝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조심스럽게 선영이의 뒤를 따라갔는데 선영이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다음 달 안으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허름한 주택가였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약값을 벌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줄은 몰랐기에 아내도 저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곧 재개발이 진행되어 철거가 될 텐데 아버지와 둘이 살 집은 구했을지 그동안 손님들이 먹다 남긴 고기와 쌈채소들을 싸간 건 아버지와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을지 그 모습을 보자니 또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리네. 그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을 줄 몰랐는데. 그치? 나도 그래. 그냥 내일 당신이 한번 그 집에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내가? 거기 내가 알기론 이번 달 말까지 집 비워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집 나가고 나면 나가서 살 곳은 있는지 또 집 상태는 어떤지 당신이 그런 걸 좀 보고 어떻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선영이 이제 우리 직원이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엔 영 마음이 안 편하기도 하고 당신도 마음에 걸린다면서.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선영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밝은 곳에서 보니 재개발을 앞둔 주택지는 정말 허름함 그 자체더라고요. 이미 빈집이 되어버려 허물어진 곳도 많았고 말이죠.
그렇게 선영의 집 앞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름한 차림을 한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 안에서 나온 남자의 얼굴을 보고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세요? 제 눈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벼랑간 영문도 모른 채로 연락이 끊겨버린 제 하나뿐인 친구 봉규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만 듣고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는데 봉규는 저를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봉규의 손을 덥석 붙잡고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혹시 이름이 박봉규 아니에요? 여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나오지 않았어요? 박봉규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사정없이 흔들리는 눈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제가 그토록 찾던 친구가 맞다는 것을요. 저는 곧바로 봉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못 알아볼 수가 있냐? 난 너랑 연락 끊긴 동안에도 가끔 네 생각했는데 어떻게 네가 날 못 알아볼 수가 있냐고. 나 못 알아보겠어? 나 태호잖아, 강태호. 너랑 제일 친했던 태호. 태호라고? 정말 태호 맞아?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강태호겠냐 이놈아. 그제서야 봉규도 저를 힘줘서 꽉 끌어안으며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더군요. 벌건 대낮에 중년의 남자 둘이서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는 광경이 참 우스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를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으면서도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정을 겨우 추스른 저희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들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집 안은 굉장히 좁았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쾌쾌한 냄새까지 풍겨왔어요. 그곳에서 봉규의 지난 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죠. 미안해. 그때 연락 갑자기 끊겨서 많이 당황했지? 내가 너였어도 당황했을 거야. 얘가 무슨 일이 생겼나? 나한테 혹시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미안해. 그렇게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그래 요놈아. 내가 그때 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난 네가 신기루처럼 갑자기 싹 하고 사라져버린 줄 알았어. 그런데 너 서울에 있었던 거 아니야? 어쩌다 여기로 다시 왔어? 그리고 선영이 네 딸 맞지? 선영이가 그러더라. 너랑 둘이 사는데 너 아파서 약값 벌어야 하니까 아르바이트 시켜달라고. 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맞아. 선영이 내 딸이야. 우선 그때 결혼식 올리고 나서 우린 바로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됐어.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선영이를 가지게 됐고 근데 와이프가 몸이 너무 약해서 선영이 낳을 때 엄청 힘들어했었어. 그래서 결국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몸조리 하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됐지. 나도 옆에서 와이프를 정말 많이 도와줬고 그때가 너랑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긴 시기였을 거야. 아,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이 끊겼었던 거구나. 그리고 선영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 우리한테 둘째가 찾아오게 됐어. 선영이를 낳을 때도 무척 힘들어했으니까 이번엔 초기부터 몸이 상하지 않게끔 열심히 옆에서 아내를 돌봤어. 바람 불면 부서질까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만삭이 되고 진통이 찾아왔는데 분만실 들어가기 전에 손잡아주면서 우리 곧 웃으면서 보자고 인사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마지막이 되다니. 아이는 탯줄이 목에 감긴 채로 태어났고 설상가상으로 아내한테 양수 색전증이라는 게 찾아왔어. 양수 같은 게 산모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쇼크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 이런저런 검사도 못 받아보고 치료도 못 받은 채로 아내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지. 세상에 나온 둘째 아이도 울음 한번 시원하게 내보지 못하고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됐어. 지금은 당뇨까지 찾아와서 한쪽 눈도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는 수준이야. 내 인생 참 볼만하지 태호야? 이렇게 슬픈 얘기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덤덤하게 하는 봉규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낸 그 마음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위로도 마음에 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봉규는 선영이를 홀로 키우다가 서울에서 얻은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하고 집에 대출금조차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다시 이곳으로 내려오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숙환으로 인해 현재 투병을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지금이야말로 과거에 봉규에게 받았던 무수한 빚들을 갚을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규야, 그동안 딸내미 혼자서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어. 너 예전에 나 도와줬던 거 기억나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나 손가락 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넌 세월이 흘러서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 이제 그 빚 내가 다 갚을게.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빚은 무슨 빚? 돈 꾼 것만 빚이냐? 마음의 빚도 빚이지. 우리 그동안 참 길게도 떨어져 있었다. 그치? 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었는데 난 정작 네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 다 해주고 싶어 그러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 어? 그렇게 저희는 또 한 번 서로를 부둥켜 안고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선 친구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선영이 혼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곧바로 동사무소로 찾아가 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줬습니다. 나중에 선영이도 제가 봉규의 절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선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니 아직 선영이와 함께 살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작은 전셋집 하나를 구해줬고 기본적인 생필품까지 모두 지원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규를 큰 병원으로 데려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어요. 치료비, 입원비와 같은 것들도 모두 지원을 해줬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도움을 주니 나중에 선영이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사실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지. 사장님, 저랑 아버지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영아, 난 너희 아버지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야. 내가 힘들 때마다 니네 아버지가 항상 내 옆에 있었거든. 사실 그때 니네 아버지한테 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해주고 있는 건 세 발의 피 수준이야.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내가 받은 것들을 꼭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만났으니 난 앞으로 눈 감을 때까지 너랑 네 아버지 도와주면서 내 마음의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어머니도 형도 봉규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가끔 만나 같이 밥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봉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게 되어 지금은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는 중이랍니다. 물론 정당한 월급은 받고 말이죠. 가끔 누가 사장인지 잘 모를 정도로 저한테 구박 아닌 구박을 하기도 해요. 어이, 강 사장. 여기 삼겹살 5인분. 손님들 배고파서 배가죽이랑 등가죽이랑 맞닿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빨리빨리 갖다 줘. 빨리빨리. 예, 갑니다. 가요. 참. 이럴 때 보면 누가 사장인지 모르겠다니까. 사실 저희 두 사람의 웃긴 조합을 보려고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조금씩 생기는 중이랍니다. 게다가 항상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저희끼리도 회포를 풀기 위해 소주를 한 잔씩 하곤 하는데요. 아내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항상 웃으며 구박을 하곤 합니다. 내가 못 살아. 어떻게 두 사람은 눈만 맞으면 아주 술판을 벌인데 그래. 아이고, 형수, 미안. 내가 오늘은 진짜 조용히 집에 가려고 했는데 태호 요놈이 자꾸 날 꼬드기는 바람에. 여보, 내 말을 믿어? 이 녀석 말을 믿어?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적당히들 마시고 들어와. 오늘도 새벽 넘기면 문 안 열어줄 거야 당신? 문 안 열어주면 우리 집에서 재우면 되지 뭐. 그치? 저희는 이렇게 유쾌하게 잘 지내고 있고 선영이는 23살의 대학생이 되었고 가끔씩 저희 아들과 딸의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봉규는 일을 하면서 전세금이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싶어 하지만 저는 매번 말이 나올 때마다 정중히 마다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어차피 다시 돌려받는 것이니까요. 요즘 저희 아이들의 추천으로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라는 노래인데요. 저는 이 노래의 가사 중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라는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고 싶었던 청춘들은 20년도 훨씬 넘은 지금 아저씨가 되어 다시 만나 손을 잡게 됐습니다. 과거 친구의 말대로 그리고 노래 가사대로 지난날에 힘들었던 일, 행복했던 일들은 추억의 한 장이 되었고 지금은 또 저희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땐 이랬었지 하는 추억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사연으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시길